안녕하세요. 투더리 군TV입니다. 오늘 요즘 월드컵 때문에 새벽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잉글랜드가 노르웨이를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꺾고 8년 만에 4강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축구 이야기가 아니라 와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잉글랜드 와인이라고 하면 다들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세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 샹파뉴 지역 사람들이 진짜로 긴장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거든요. 사실 영국 땅에서 포도를 키운 역사는 정말 오래됐어요. 로마 제국이 브리튼 섬을 지배하던 시절 로마 병사들과 상인들이 포도나무를 들여왔어요. 중세에는 수도원 정원마다 포도밭이 있었고 수도사들이 미사에 쓸 와인을 직접 담갔어요. 노르만 왕조가 들어선 뒤에는 잉글랜드 남부 곳곳에 포도밭이 퍼졌고 토지조사 기록에도 포도밭 숫자가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1662년 런던의 의사 크리스토퍼 메렛이 영국 왕립학회에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와인에 설탕을 추가로 넣으면 병 속에서 두 번째 발효가 일어나면서 기포가 생긴다는 원리를 문서로 정리한 논문이었어요. 흔히 프랑스 수도사 동 페리뇽이 샴페인을 발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원리 자체를 글로 먼저 남긴 건 영국 쪽이었던 셈이에요. 물론 이 원리를 실제로 체계화하고 상업적인 산업으로 키워낸 건 프랑스 샹파뉴였어요. 다만 기포가 든 와인을 담으려면 압력을 견디는 두꺼운 유리병이 필요했는데 이런 튼튼한 유리병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석탄 화로를 쓰던 영국 유리 공장들이었어요.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개념이 시작되는 지점에 영국의 흔적이 은근히 곳곳에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오래된 전통이 어느 순간 크게 꺾여버려요. 중세 후반부터 유럽 전체를 덮친 소빙하기 때문이었어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포도가 제대로 익지 못했고 잉글랜드의 포도밭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아주 작은 규모로 명맥만 근근히 이어가는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수백 년 동안 잉글랜드 와인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졌어요.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이 와인의 나라로 자리 잡는 동안 영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거예요. 이 침묵을 깬 건 1952년 한 퇴역 장군이었어요. 가이 살리스버리 존스 장군이 자기 집 창밖을 내다보다가 남양 언덕에 포도나무를 심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게 잉글랜드 최초의 상업 와이너리인 햄블던의 시작이었어요. 이후 몇십 년 동안은 독일계 품종을 심은 소규모 와이너리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는 정도였어요. 아직 세계가 주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죠. 진짜 반전은 1988년에 일어났어요. 시카고 출신의 투자자 부부가 서식스 지방 나이팀버라는 농장을 사들였어요. 이 부부는 농장 흙을 분석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잉글랜드 남부 언덕 아래 깔린 백악질 토양이 영국 해협 건너 프랑스 샹파뉴 지역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백악지대에 속한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똑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같은 지질학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부는 곧바로 샤르도네와 피노누아, 피노메니에 같은 정통 샴페인 품종을 심었어요. 이 세 품종은 샴페인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포도들이에요. 여기에 또 다른 반전이 겹쳐요.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서 샹파뉴 지역은 나름의 고민이 생기고 있어요. 여름이 너무 뜨거워지면서 포도가 지나치게 빨리 익고 산도가 떨어지면서 전통적인 샴페인 특유의 날카로운 맛을 유지하기가 예전보다 까다로워졌거든요. 물론 샹파뉴는 여전히 압도적인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재배 방식을 바꾸거나 서늘한 북쪽 지역으로 밭을 넓히는 식으로 나름의 대응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잉글랜드는 예전보다 딱 알맞게 따뜻해지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포도가 제대로 익지도 못할 서늘한 기후였는데 지금은 고급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기에 꽤 괜찮은 온도대로 들어온 거예요. 샹파뉴가 겪는 어려움이 오히려 잉글랜드에는 기회가 되고 있는 셈이죠. 프랑스 샴페인 명가들도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어요. 2015년 떼땅저 가문이 켄트 지방의 옛 사과 농장을 사들였어요. 2년 반 동안 부지를 찾아다닌 끝에 남양의 백악질 토양을 가진 땅을 골랐고 도멘 에브르몽이라는 와이너리를 세웠어요. 뽀무리도 햄프셔에 포도밭을 마련했고 심지어 독일 스파클링 와인 회사 henkel 프라이샤넷은 서식스에 있는 와이너리 하나를 통째로 인수했어요. 오랫동안 라이벌로 여기던 나라의 땅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이런 투자가 근거 없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업계 곳곳에서 흘러나와요. 몇몇 블라인드 테이스팅 자리에서 프랑스 심사위원들이 잉글랜드 와인을 샴페인으로 착각했다는 후기가 여러 차례 전해졌고, 라벨을 가리고 비교했을 때 잉글랜드 와인 쪽을 더 좋아했다는 참석자들의 반응도 종종 소개돼요. 다만 이런 사례들은 대체로 특정 행사나 매체를 통해 알려진 일화에 가까워서 정식으로 검증된 통계라기보다는 업계 안팎에서 도는 평판에 가깝다고 보는 게 정확해요. 맛에서도 나름의 개성이 뚜렷해요. 샴페인이 묵직하고 진한 토스트 향에 가깝다면 잉글랜드 스파클링 와인은 좀 더 가볍고 시트러스처럼 상큼한 산미가 두드러져요. 서늘한 기후에서 자란 포도라 산도가 높게 유지되고, 그 덕분에 입안에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마무리가 특징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이런 개성 덕분에 잉글랜드 스파클링 와인은 왕실 행사나 외교 만찬 테이블에도 자주 오르게 됐고, 자국산 와인이 국가 행사에 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잉글랜드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 됐어요. 지금 잉글랜드에는 900개가 넘는 포도밭과 200여 개의 와이너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켄트와 이스트 서식스, 웨스트 서식스, 햄프셔 같은 남부 지역이 특히 유명해요. 나이팀버와 리지뷰 같은 초기 개척자들이 길을 닦았고, 그 뒤를 라스피니, 거스본, 채플다운 같은 와이너리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스파클링 와인 판매량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고, 영국 같은 일부 시장에서는 프랑스산 샴페인 수입량이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요. 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샴페인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샴페인 명가들은 수백 년 된 역사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잉글랜드 와이너리들은 이제 겨우 몇십 년 역사를 쌓았을 뿐이에요. 포도를 심고 첫 병을 내놓기까지 최소 6년에서 8년이 걸리는 느린 산업이기도 하고요. 샴페인의 자리를 완전히 대신한다기보다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변방에서 새로운 고급 산지 하나가 조용히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이 그랬던 것처럼요. 축구 종가로 불리면서도 오랫동안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쳤던 팀이 8년 만에 4강까지 올라섰죠. 결승행은 아쉽게 놓쳤지만 오랜만에 이름값에 걸맞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잉글랜드 와인은 비슷한 듯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축구가 저력을 되찾는 이야기라면 와인은 처음부터 무명이던 도전자가 백악질 토양 하나로 존재감을 넓혀가는 이야기예요. 종가의 부활이든 무명의 성장이든 실력으로 자기 자리를 증명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은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투더리군 TV와 함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잉글랜드 와인의 성장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로마 시대부터 이어지다 소빙하기에 크게 꺾이고 백악질 토양 하나로 다시 일어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